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의 활동을 도운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. 일단 아프간 내에 대탈주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. 네. 난민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이 주변국에서는 뭐 받아주는 나라도 있고 못 받겠다고 벽치는 아예 막 그 구조물 세우는 나라도 있습니다. 파키스탄인가? 파키스탄 그렇죠. 뭐 여러 모습이 있어요. 이 난민의 유입 상황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가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?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.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위험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게 다짜고짜 대한민국이 난민 받을 거냐 말 거냐, 난민 체류 허용할 거냐 말 거냐, 이 다짜고짜 이렇게 나온 거 굉장히 위험한 논의입니다. 사실 어떤 난민은 한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 거버넌스가 참여해야 되는 문제예요. 우리가 저번에 미얀마에서 많이는 발생 안 했지만 난민 발생할 때 이 동아시아에서 미얀마 평화회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. 다 자기 나라에 피해 있을까 봐 전전긍긍 각자 도생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나라도 피해는 피해가지 못합니다. 이번 아프간은 그거보다 상황이 심각해요. 그런데 이 유엔 난민기구가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난민이 주변국으로 확산된다면은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각 국가의 정상회의가 빨리 열려야 되는 거고 그게 아프간 평화회의든 미얀마 평화회의든 간에 이후에 전개될 예상되는 비극적 시나리오를 국제사회가 지금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동아시아는 없어요. 거버넌스가 없어요.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? 시리아 난민의 시리아 경우도 나라별로 받았어요. 그거를 나라별로 하다 나중엔 유럽연합 참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. 이래가지고 어느 나라가 얼마를 받고 하더니만 이제는 나중에는 이것은 범지역적 문제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쪽으로 인식이 진화했고 또 그러면서 또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여기가 유럽같이 안 될 거라고 남의 나라라고 선화태평할 수 있느냐? 아닌 거거든요. 지금 미얀마에서 또 아프간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이런 것들의 민주주의 후퇴 속에서 무슨 지역적인 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다자간 협력 모델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. 유럽보다 더 없어요, 여기는. 아니 지금 범국가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맞는 말씀 같아요. 근데 이제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. 유엔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냥 우리 같은 민간인으로서 국가 간 연대로서 이 난민 문제를 수용해야 된다. 그러면 국가가 분담하면 훨씬 상황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. 근데 이게 통할까요? 어떻게 생각되세요? 그러니까 저도 이 거버넌스를 누가 주최하느냐, 이를테면 대장국가 누가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그거부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선생님 말씀 매우 동의하는 게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, 정서적, 이념적 개념과 그리고 실질로 우리 생활에 들어왔을 때 받아들인다는 이 개념은 매우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너무 심해서 제가 조금 여기서 하나 더 예시를 들자면 중국 조선족 동포, 그러니까 왜 조선족을 넣었냐면 중국 동포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도 반감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. 그러니까 중국 동포라고 왜 불러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들 그리고 북한 난민이 이탈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거의 우리랑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거 저도 부정할 수 없겠고요. 한동안 난민 문제가 조금 정우성 씨를 비롯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멘 난민 맞아요. 정말 심사해서 몇 명 받은 것도 없거든요. 굉장히 근데도 난리가 격렬하게 부정이 됐고 오히려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반감이 높은 상태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인륜적인 혹은 인권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걸 설득하는 문제보다는 아직은 이 문제는 정말 아주 이렇게 논의에 붙여야 된다 정도 아주 소박한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 답을 찾기는 너무 빠른 문제 아닌가 싶긴 합니다. 저도 그런 점에서는 크게 보면은 동의합니다만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피해가 바로 난민 문제의 특성이거든요. 유럽에서 어땠습니까? 터키 해안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닷물에 쓸려오는 걸 보고서 이제 유럽 사회가 뒤늦게 뛰어들고 조금씩 해결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
그 시리아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생긴 난민 사태가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놨어요. 자, 아시아 어떻습니까? 1975년 베트남 전쟁을 끝으로 아시아에선 총성이 40년간 멈췄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번영하고 자유가 확산되어 오던 그런 게 동아시아였고 정말 평화를 저희는 40년간 우리가 달콤하게 누려왔어요. 이게 영구적일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 있다. 오히려 40년 전의 세계로 회귀하거나 퇴행할 수도 있다. 이런 경각심이거든요. 그러면 동아시아 경제가 이게 상호 의존적 경제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이 어떤 지역 질서에 지정학적인 그 변동이 있고 수정주의 세력이 생겨났을 때 이 전체 번영의 틀이 위협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아 정상회의 같은 것도 뭐 변변한 거 하나 없이 그저 그 남의 내정에 개입 안 하고 평화 누려온 말 그대로 우리의 평화는 대단히 불완전한 토대 위에 있었던 거고 이런 유럽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제 거버넌스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진행돼서 하나의 이 상호 의존적인 동아시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게 나와줘야 이후에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.